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조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CPU에 이어서 메인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인보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해외에서는 마더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할 CPU나 그래픽카드, 램 등의 부품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판을 말합니다. 결착해서 지지를 하고 신호를 주고받게 되다 보니까 뼈대와 같은 역할과 신경계나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메인보드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옵션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볼 깜냥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컴퓨터를 조립하려 하실 때 이렇게 수많은 메인보드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초보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난감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설명 복잡함. 먼저 생각해 보실 분은 CPU 소켓인데요. 일자로 홈이나 있는 나사의 십자 드라이버를 못 쓰듯이 CPU의 모양과 메인보드에서 CPU를 끼우는 곳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램이나 하드, 그래픽카드는 아주 예전 것이 아닌 이상 메인보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CPU는 그렇지 않죠. 세대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소켓이 다를 수 있는데요. 때문에 CPU를 정했다면 그 CPU에 맞는 소켓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고른 3900X를 보시면 AM4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CPU 소켓을 보시면 AMD 소켓 AM4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정해줘야 하는 것들은 세부 칩셋인데요. 메인보드에서 다른 부품들 사이에 연결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앙 제어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칩셋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컴퓨터에 빠삭하지 않은 입장에선 대단히 큰 난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움. 게다가 칩셋을 고르고 나더라도 제조사별로, 브랜드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여전히 선택에 관한 고민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알아가면서 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고를 때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른 조립 컴퓨터 검색입니다. 수많은 조립 관련 정보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CPU를 정했으면 여기저기 눈팅하면서 다른 곳에서 어떤 메인보드를 썼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렵지도 않은 것이 CPU 모델명만 치면 조립을 어떻게 했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많이 보이는 메인보드가 있다면 그 보드를 찾아보고 어떤 점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골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방식이지만 컴퓨터 부품을 알아볼 때는 이 방식이 특히나 유리합니다. 수많은 고수님들이 올린 글이나 영상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깔끔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다지 깊이가 없는 내용임에도 쓰다 보니 말해야 하는 내용들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립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께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소켓과 세부 칩셋이라는 개념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저는 에즈락사의 X570 타이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AMD로 CPU를 갈아타는 약간의 모험을 하면서 실험적인 메인보드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가진 에즈락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X570은 앞서 말씀드린 칩셋의 종류고요. 3900X를 사용할 수 있는 칩셋 중에 현재 가장 상위 등급 칩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최상위 등급이던 X470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X470 제품 중에 마음에 들어서 알아보던 X470 타이치가 재고가 없어서 살 때마다 튕기고 재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올려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치는 우리말로 하면 태극이죠. 에즈락사의 플래그십 메인보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에 사용한 세부 정보들을 보시면 전원부 쪽으로 특히 좋은 부품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인해서 오버클럭에도 유리하고 발열도 적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뼈대이자 신경계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USB 포트가 넉넉한 것도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추천을 받게 되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픽카드가 올라가면 셧다운이 된다는 이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로 해결이 된 건진 몰라도 일단 지금도 이 제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X570 칩셋에 발열 이슈가 있어서 메인보드의 온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아직은 제가 엄청 무거운 작업을 진행해 본 게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대뇌라면 전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2009년 초에 제대하고 컴퓨터를 맞출 때 컴퓨터의 부품에 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서 파워를 싼 걸로 했었는데 그게 뻥파워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 파워는 당시 유명하던 선궁처럼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컴퓨터가 되게 다운이 잘 됐었는데요. 그래도 심각한 뻥파워들보다 나름대로 버텨주긴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메인보드까지 끌어안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제는 그런 뻥파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파워에는 신경을 좀 더 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이트에 자기가 짠 견적을 올리면 사용할 파워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올렸더니 대략 1000W가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1000W 정도짜리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1200W지만 다른 1000W 파워와 가격이 거의 비슷하면서 앤디슨이라는 괜찮은 회사의 OEM 제품이기도 하고요.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도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제품이 아닌가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80 플러스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워의 효율이 80% 이상 나왔을 때 붙여지는 인증 마크를 말합니다. 20, 50, 100%의 부하를 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단계별 인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이런 정도의 등급들이 있습니다. 물론 맹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말하는 티어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부품 이야기인 그래픽카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를 말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꽂는 대상을 지칭할 때는 그래픽카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하죠. 경우에 따라서 비디오 카드나 디스플레이 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혼용해서 쓰는 단어고요. 저는 그 중에서 그래픽카드란 단어를 주로 쓰려고 합니다. VGA는 IBM에서 만든 그래픽카드 규격이었으나 업계 표준이 되고 그 뒤로 확장 규격들이 나오면서 보통 명사화돼버린 단어입니다. 그래픽카드나 비디오 카드보다 글자 수가 적어서인지 다나와처럼 VGA라는 단어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용어는 GPU인데요. 그래픽카드는 원래 그래픽을 처리하던 장치였습니다만 이것이 발전하면서 범용적인 연산까지 하게 되면서 GPGPU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도 그중 하나인데요. GPU 연산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환경 설정 안내서를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색보정은 화면의 픽셀 값을 바꾸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을 2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픽셀 값을 2배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지만 문제는 화면에 있는 픽셀의 개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1080p 30fps를 기준으로 초당 6220만 8000개의 픽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CPU로 계산하는 것보다 GPU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CPU와 GPU는 만들어진 목적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의미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GPU는 수많은 픽셀을 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대량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에 차이가 있는데요. CPU는 연산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제어나 데이터를 담아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GPU는 비교적 단순한 연산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실제로 각각의 작업을 하는 코어의 개수가 CPU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엔비디아사를 기준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들의 쿠다 코어 개수는 1536개, 2560개, 1920개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색보정 도구로 시작한 다빈치 리졸브는 GPU를 많이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 설정에서도 GPU 관련한 세팅들이 따로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봤고요. 제가 선택한 그래픽카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80 Ti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뒤에 붙어있는 Ti는 성능이 개선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티타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Ti가 티타늄의 원소기호죠. 80 플러스에서도 그렇고 티타늄 하면 좋은 것,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양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쿠다 코어의 개수가 4352개인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GPU의 특성상 이런 코어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퓨제 시스템즈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봐도 2080 Ti는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그래픽카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벤치마크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80 Ti를 사게 되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서 1080 Ti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쌀 때 샀는데 지금은 중고가가 너무 낮아서 그냥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니까요. 엔비디아 계열로 하나를 더 사서 같이 사용을 하려다 보니 2080 Ti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도비 제품군의 경우 그래픽카드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두 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잠시 보셨겠지만 다빈치 리졸브는 다른 두 개의 그래픽카드를 인식도 잘하는 편이고요. 사용도 잘하는 편입니다. 이 컴퓨터를 맞출 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프로그램이 다빈치 리졸브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 역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래픽카드로 SLI를 묶는 것에 크게 미련을 안 두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맥스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구형 타이탄 X 두 개를 썼습니다. 테스트해봤을 때 다빈치 리졸브는 SLI로 묶는 것보다 그냥 그 두 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쓰면서 이 SLI 단자를 빼버리고 그냥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프리미어는 그래픽카드를 한 개밖에 못 쓰니까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개만 써도 편집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SLI로 묶어도 극적으로 좋아지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체감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퓨제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여러 개의 GPU를 쓸 때 성능이 최소한으로 향상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거칠게 줄여서 말하자면 다빈치 리졸브는 그래픽카드에 상관없이 멀티 GPU를 잘 쓰고 프리미어는 좋은 GPU 하나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그래픽카드들은 SLI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혹시 사용하는 분이 계셔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도 다음에 컴퓨터를 맞추게 되거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결론이 조금 이상해졌지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래픽카드도 잘 인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집에 노는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한번 추가로 장착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칩셋 제조사는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엔비디아와 AMD처럼 서로 다른 칩셋 제조사의 그래픽카드 두 개를 꽂아본 적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주로 쿠다 프로세싱을 하고 AMD는 오픈CL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회사가 다른 경우는 이런 방식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추천하는 GPU에 관한 내용 중에 소개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VRAM, 비디오 카드 메모리에 관한 내용들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VRAM의 기준을 보시면 1080p에서는 4기가, 4K에서는 8기가 이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6K, 8K에서는 12기가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환경 설정 가이드에서도 UHD나 4K DCI 공정에서는 8기가나 그 이상의 VRAM을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80 Ti의 VRAM은 애매하게 11기가이긴 합니다만 일단 4K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녕 그러길 바랄 수밖에. 그 밑에 2개 이상의 GPU를 쓰더라도 VRAM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각 카드에 고유한 사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K나 8K 이상의 작업을 할 때는 VRAM 자체가 큰 GPU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문제는 12기가 이상의 VRAM을 가진 그래픽 카드들의 가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가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쿼드로 제품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라데온 7입니다. VRAM이 16기가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퓨제 시스템즈에서도 리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2080 Ti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그래픽카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보시면 이전에 비해 훨씬 싸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6K나 8K 작업을 고려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저는 왜 2080 Ti를 골랐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이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프리미어에서는 성능이 좀 많이 아쉬운 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6K나 8K 작업을 다빈치 위주로 하실 거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퓨제 시스템즈의 GPU 추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앞서 CPU 쪽에서 꼭 제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처럼 GPU 역시 꼭 쿼드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쿼드로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제온처럼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나왔는데요. 정밀 렌더링이라고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VRAM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나온 몇 개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8K 이상의 작업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할 때처럼 아주 많은 VRAM이 필요하지 않다면 쿼드로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온이나 쿼드로와 같이 워크스테이션에서 많이 사용해온 사양이 꼭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D 모델링 작업에서는 여전히 쿼드로를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10비트 출력이 귀찮아지는 포토샵에서는 쿼드로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다빈치나 프리미어, 에펙에서는 10비트 출력 역시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덱링크 제품을 쓰는 것이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덱링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한 다빈치, 프리미어, 에펙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주력으로 사용한다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온이나 쿼드로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성능도 잘 나오지만 가격 부담이 큰 부품들이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많아졌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스테이션과 게이밍 컴퓨터 사이의 교집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와중에 일종의 영역 나누기와 같은 서비스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버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올해 5월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게임 레디 드라이버와 스튜디오 드라이버라는 두 종류의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되는 그래픽 카드들은 10, 16, 20 타이탄 시리즈 정도로 보입니다. 작업용 컴퓨터에 이런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신다면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테스트한 건 아닙니다만 다빈치 리졸브에서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게임 레디 드라이버에서 1분 30초 정도 걸리던 것이 스튜디오 드라이버에서는 1분 15초 정도로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능이 올라간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없겠지만 한 번에 하나의 드라이버만 깔리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쓰시고 작업용으로도 쓰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선택. 계속 하드웨어들의 발전이 있으면서 쿼드로와 GTX 혹은 새로 나온 RTX 사이에 성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라이버라는 방식으로 어떤 영역 나누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메인보드와 파워처럼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뒤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중요한 연산을 담당하는 GPU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남은 부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조립 관련 영상들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